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 말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혼집 보태준다며 2억 얹어줄 테니 대신 이혼한 신우이 애를 맡으래요. 그리고 부제가 또 있습니다. 외동딸 시집 가는데 부모가 뭘 해줘야지 시모 말 듣고 잠깐 고민하다가 그럼 20억 주세요. 그럼 키워볼게요. 지금부터 사연자님의 편지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36살, 결혼을 앞두고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을 했던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힘들게 사셨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른이 되기도 전에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분들이었죠. 그래서일까요?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못 누리고 살았지만 우리 딸만큼은 꼭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돈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학원비, 과외비를 어떻게든 마련해 주셨고 새벽에 떡 공장, 저녁엔 마트까지 다니시면서 저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가 찾아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의식 없이 누워 있었고 수술을 여러 번 받는 동안 부모님은 병원 복도 바닥에서 잠을 청하셨죠. 다행히 저는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제 몸이 아니라 학교와 공부였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 학교도 못 따라가고 대학도 못 가면 어떡해? 그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야, 대학이 뭐가 그리 대수니? 너 이렇게 내 옆에서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맙다. 앞으로 너 힘들게 공부하라는 말 다시는 안 할게. 그냥 건강하게만 있어라. 그 사고 이후 부모님은 제 존재 자체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로 저는 마음 한편에 늘 빚 같은 게 있었어요. 언젠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딸이 되어야겠다고요.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남자를 한 명 소개해 줬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회사에서도 책임감 있고 사람들한테 평판도 좋고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는 말마다 공감해주고 식당에 가면 어른들 먼저 챙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계산할 때도 직원들에게 수고 많으시죠? 라는 말을 꼭 덧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는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2년 반 동안 큰 다툼도 없었고 제 부모님께도 늘 살뜰하게 잘했죠. 서연아, 지난번에 보니까 어머님이 타르트 좋아하시던데 집에 가서 같이 드셔.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렇게 자주 오면서 본인 집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집은 좀 복잡해서 나중에 분위기 괜찮을 때 그때 차근차근 인사드리자. 알고 보니 예비 남편에게는 이혼한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3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우리도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날아갈 듯이 좋아하셨어요. 너희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다 설렌다. 결혼 준비는 힘들어도 행복하게 해라. 저는 부모님께 분명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결혼은 저희 힘으로 해볼게요. 허리 휘지 않게 그냥 응원만 해주세요. 그렇게 친정 쪽 인사는 눈물과 웃음 속에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문제는 예비 시댁 인사였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던 날 집안은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조카가 오시며 바닥이며 온 집안을 변으로 물들이는 사태가 벌어져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혼한 시누이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겠다며
아이를 부모님께 맡겨놓고 떠나 버렸던 겁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본심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 했지? 우리 창수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데 들어보니 너는 중소기업 다닌다면서. 연봉 차이 꽤 나겠네? 정면으로 들이박는 말에 순간 숨이 막히더군요. 예비 남편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거야. 그렇게 그날은 겨우 마무리가 됐지만 저는 마음 한 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시댁에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자리였습니다. 과일을 깎던 예비 시어머니가 슬며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정했니? 저희 모아둔 돈이랑 대출 조금 받아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어차피 너희 둘이 대출 받으면 매달 이자만 해도 꽤 나갈 텐데 내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 우리가 한 2억 정도 보태줄까 한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댁에서 2억을 보태준다니 솔직히 고마운 말이었죠. 하지만 그 말에는 꼬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대신 이혼한 내 시누이 있잖니? 그 애를 내가 좀 맡아서 키워주면 어떻겠니?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애 하나 키우는 동안 우리가 2억을 보태주는 거야.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1억은 든다잖니? 너도 신혼집 걱정 덜고 우리도 손주 걱정 덜고. 서로 좋은 일 아닌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님, 그 애는 제 아이가 아니잖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시집을 오면 그 애도 내 족하고 가족이지. 너희 부모님이 신혼집에 2억을 보태줄 수 있어?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외동딸 시집 가는데 부모가 뭘 해줘야지. 우리는 2억을 내겠다는데 그 정도 희생도 못하겠다는 거야? 그 말에서 저는 너무 익숙한 단어를 들었습니다. 희생. 내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들. 대가를 돈으로 계산해 놓고 그걸 마치 은혜처럼 포장하는 말투. 순간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계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2억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뭐?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애 하나 키우는데 1억 든다고 하셨죠. 근데 이건 제 친자식도 아니고 시누이의 아이입니다. 제가 제 커리어 내려놓고 몸 망가지고 시간 다 쏟아붓고 앞으로 제가 임신하고 아이 가지는 계획도 미뤄야 하고요. 그 모든 걸 감당하라고 하시면 적어도 제 인생값은 쳐주셔야죠. 예비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달라는 거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억 주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20억? 너 지금 어른 상대로 장난하니?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장난치는 걸로 들리세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내 아들 데려가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저도 제 인생값을 계산해 보는 거죠. 제 인생을 2억에 넘기기는 솔직히 너무 싸잖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어디서 버릇 없이 너희 집에서 2억이란 돈을 내줄 수나 있어?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가면서 돌이라는 게 있지. 그때 저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님, 귀한 아들은 오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부모님한테는 하나뿐인 외동딸입니다. 어머님이 아들 귀한 줄 아시듯이 우리 부모님도 딸 귀한 줄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기절하시겠죠. 죄송하지만 저는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헤어지기로 했다 라고만 말을 했죠. 며칠 동안
예비 남편에게서 전화가 수도 없이 왔지만 저는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 앞 골목에 낯익은 그림자가 늘 서 있더군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칼바람 부는 한파 속에서도 두 손을 비비며 서 있는 사람.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먼저 보셨습니다. 저 친구 몇 날 며칠을 저러고 있더라. 이러다 얼어 죽겠다 싶어서 내가 집 안으로 들였다.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빠 왜 데리고 들어와? 나 오빠랑 끝났어. 그러자 예비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런 말 한 건 나도 알고 있었어. 근데 설마 너한테까지 그렇게 대놓고 할 줄은 몰랐어. 그는 제 부모님 앞에서 거의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연이랑 헤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제 가족보다 서연이를 택하고 싶습니다. 만약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저는 처가살이도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살면서 서연이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뿐 아니라 부모님도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 말 정말 진심인가? 네, 진심입니다. 부모랑 인연 끊는다는 말 쉽게 꺼낼 말은 아니네. 그래도 자네가 우리 딸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굳이 막을 이유는 없는 것 같네. 그날 아버지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책임지려는 남자 쉽지 않네. 우리 딸 부탁하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친정으로 들어와 처가살이를 선택했습니다. 시댁에는 결혼 날짜만 간단히 통보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결혼 난 몰라 라며 결혼식에 안 가겠다 하고 예비 시아버지는 그래도 아들 결혼인데 안 갈 수는 없지 라며 혼자 참석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맞이한 결혼식 날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의 팔을 거의 끌다시피 해서 웨딩홀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만 좀 해라. 아들 결혼식이다.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제발 앉아 있기라도 해라.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앉아 있었고 결혼식 내내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끝났고 우리는 친정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께 아침을 차려드리고 퇴근길에는 장을 봐와서 반찬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아버님은 TV 보세요. 아이를 갖고 제가 임신을 하고 몸이 힘들어질수록 남편은 더 헌신적이었습니다. 새벽 수유도 자기가 하겠다며 저와 엄마를 침대로 밀어넣고 두 분은 주무세요. 오늘은 제가 볼게요. 라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셋은 하나의 팀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상태였어요. 시아버지와만 가끔 안부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딸이 태어난 뒤 어느 추석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다. 내 시어머니야. 정말 심장이 턱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내가 보기 편한 대로 내가 나가마.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초췌했습니다. 앉자마자 그분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며느라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시누이 말이다. 일본 가서 연락도 안 하고 생활비 한 푼 안 보냈고 애는 애대로 크고
처음엔 내가 키워야지 싶었는데 나이 드니까 체력이 안 따라주더라. 너한테 그렇게 무리한 소리 했던 거 요즘 들어 매일 후회가 된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얼마나 염치 없었는지 알겠더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내가 그때 내 말 단칼에 잘라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너까지 끌어들였으면 넌 넌대로 인생 망가지고 나는 나대로 죄책감에 못 살았을 거다. 내가 나한테 한 방 먹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날 살려준 거더라. 그때 제 마음속에 있던 화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날 말 예쁘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을 지키고 싶었어요. 어머님도 아들 귀하듯이 우리 부모님도 딸 하나 보고 사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그래서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었다. 손주 얼굴 좀 보여달라는 말은 못하겠다. 솔직히. 다만 이제라도 우리 서로 사람답게 지내보자.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더 이상 원망만 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볼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집에 방문할 때면 항상 제 안부부터 먼저 물으셨습니다. 힘든 건 없니? 일은 괜찮고? 너무 참지 말고 말해라. 그리고 얼마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에 있던 시누이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일본으로 데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혹시 시어머니가 허탈해하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리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의외로 밝았습니다. 아휴,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하다. 할미 손에 크는 것보다 그래도 엄마 옆에서 크는 게 낫지 않겠니? 나는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겠다.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돌고 돌아 결국 엄마였구나 싶어서요. 지금은 우리는 나름대로 평범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서로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날을 떠올리며 조심조심 관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제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는 대가로 사랑받고 싶지 않다. 제 인생을 남의 손에 넘기는 대신 내가 내 인생의 값을 매기고 스스로 지키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도와 희생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흘러야 한다고 저는 제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결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한마디로 내 인생을 싸게 내다 팔지 말 것. 그리고 내 편이 되어 줄 사람을 꼼꼼히 보는 것.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도 체면도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